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리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고전을 공부하는 강대진이라고 합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요, 기원전 8세기에 서양 최초의 서사시들입니다.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 그게 서사시입니다. 일리아스는요, 트로이아의 별칭인 일리온에 관한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일리아스 포이에시스라고 원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뒤에 시라는 말을 빼고서 그 앞에 있는 일리온에 관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리아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던 것을 나중에 문자로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전체가 24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앞에 세 권은 전투 이전, 마지막 세 권은 전투 이후, 가운데에 전투 장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근데 앞의 세 권과 뒤의 세 권이 짝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전투들도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울에다가 양쪽에 추 올려놓고 균형 맞춘 것처럼 되어 있고요, 거의 마지막에 제우스가 황금 저울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가 어떤 기법을 썼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방식을 썼습니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 방식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 어떤 땅에 누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게 가장 익숙한 옛날 이야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거 확 뒤집고 나온 게 일리아스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 내용보다는 이야기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리아스가 나오는 순간에 뭐가 달라졌냐? 문학이 탄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스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게 히랍이어서 오늘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부르는 그 작품, 옛날에는 다들 히랍인 조르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히랍이란 말이 튀어나오면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아스 맨 앞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첫 줄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일리아스의 직접 주제는 사실은 트로이아 전쟁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킬레우스가 어쩌다 화를 내게 되고 그 분노가 어디로 방향을 틀고 나중에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제목을 그렇게 일리아스라고 크게 붙여놨냐? 우리가 가만히 아킬레우스의 분노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자, 트로이아 전쟁은 파리스의 판정으로 시작해서 목마 작전으로 끝이 납니다. 아킬레우스의 부모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인간이고 여자는 신이고, 그래서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화의 여신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불화의 여신이 나타나면 불화가 생기니까요. 그러자 불화의 여신이 심통이 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황금 사과를 던졌다.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다. 그래서 모든 여신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세 여신이 남아서 제우스가 귀찮아서 그것을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떠넘겼다. 가운데에 공작을 거느리고 있는 헤라 여신이 있고요, 그 옆에 아기 에로스와 함께 있는 아프로디테, 그 뒤에 투구와 방패 그리고 부엉이가 딸려있는 아테네 여신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누구 줄까 들고 있고, 그 뒤에는 날개 모자와 전령의 지팡이를 가진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자, 저 세 여신은 각각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도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헤라 여신이 손에 소를 들고 있는데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아테네 여신이 투구를 벗어주고 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기로 약속한 걸로, 그 앞에는 아프로디테 손 위에 에로스가 뭔가 내밀고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이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자기 앞에 세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놓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고 아프로디테는 그 답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불행히도 유부녀였어요. 천하절색인데 이미 스파르타 왕인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참입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그 집에 손님으로 가서 접대를 받다가 남편이 외갓집에 초상나서 간 사이에 이 집 부인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것이 가출인지 아니면 납치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찾으려는 사람들은 납치됐다고 주장하고요. 이 여자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 왕자님이 멋있어서 따라온 건데 왜 내놓으라 그러냐.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렇지 1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싸우는데 그 정도까지 싸우려나 싶을 텐데 일단 국가적인 명예가 걸려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걸려있고 그리고 헬레네는 보통 약화된 여신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험한 여신상을 훔쳐갔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쟁이 10년 계속되고 있는데 9년 지나가고 10년째의 일리아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트로이아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아가멤논이고요.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을 약탈을 해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가졌습니다. 그중에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아가멤논에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노인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딸 돌려달라고 아가멤논의 턱과 무릎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옛날에 남에게 부탁할 땐 턱과 무릎을 잡았어요. 자,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폴론의 사제인 크리세이스의 아버지에게 거절하고 쫓아보내요. 위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아폴론 신이 질병을 보냅니다. 먼저 개와 나귀 같은 것들이 죽다가 이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를 소집했더니 예언자 하나가 사실은 아가멤논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사제를 구박해서 쫓아보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이 이제 여자를 돌려줘야만 하게 됐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다들 예쁜 여자 데리고 있는데 나만 빼앗겨야 되냐고 아킬레우스는 네 여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아서 칠까 그러다가 아테네 여신이 말려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다는 게 오늘날에는 우리 가슴속에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눈앞에 보이게끔 시각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군대 운명이 걸렸는데 그냥 포로 여자 하나 정도는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 영웅들의 문화가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려야 하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요. 남이 자기를 마음속으로만 존경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자기의 지위가 높고 남들이 존경한다라는 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아가멤논의 전령들이 와서 아킬레우스에게 배정됐던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고요. 아킬레우스는 막사의 옷을 둘둘 감고서 싸우지 않겠노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부탁해요.
자, 그리고 두 군대가 맞붙으려 그러니까 트로이아 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헬레네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인 내가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전쟁 10년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대결이야 싶으실 텐데 많은 학자들이 작품이 새로 시작됐으니까 전쟁도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분노 주제는 얘기가 굉장히 짧아요. 일리아스 읽어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뭐냐? 옛날부터요. 이야기가 너무 짧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 결말을 늦추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다 그래요. 메인 플롯이 있고요.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고 거기 곁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곁 이야기가 전투 장면들입니다. 전쟁 주제가 이야기 결말에 도달하는 걸 천천히 늦추면서 골격이 있는 데다가 살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 자체로 균형이 있는 날이에요. 아킬레우스가 싸우지 않는 동안 히랍군이 패배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투 첫째 날 패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랍군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왜 들어갔냐? 지나간 9년, 10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려고 들어간 걸로. 그리고 둘째 날 히랍군이 갑자기 패배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킬레우스에게 선물을 줘서 달래려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헤이라가 계략을 세워서 제우스를 잠재우는 바람에 히랍군이 쭉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제우스가 깨어나는 바람에 히랍군이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자기가 출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신이 만든 무장을 파트로클로스에게 빌려주고서요. 평소에 쓰지 않던 술잔을 꺼내가지고 제우스에게 술을 바치면서 내 친구가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나가서 세운 가장 큰 공은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일리아스에서 단독 대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 보면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인 서사시여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과 제우스의 손자가 맞붙으면 제우스의 아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파트로클로스가 쓰러뜨립니다. 파트로클로스는요, 트로이라는 영화 보셔가지고 아킬레우스의 어린 사촌 동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일리아스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평민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집에 의탁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우스의 아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대역이란 뜻이에요. 갑자기 아폴론이 등을 때리면서 무장이 다 풀어지고 에우포르보스라는 사람이 한번 등을 찌르고 헥토르가 배를 찔러가지고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도 절반 이상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저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파트로클로스의 홀령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간신히 동료들이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당장 출전하고 싶지만 무장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날 밤에 그의 어머니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서 새로운 무장을 만들어 오는데 특히 그 무장 방패 안에 전쟁하는 도시, 평화로운 도시, 잔치하는 모습, 재판하는 모습, 농사 짓고 뭐 수확하고 이런 것들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일리아스 시인이요, 분노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트로이아 전쟁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전쟁 위에다가 평화로운 장면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전쟁과 평화로서 인간의 삶을 다 그렸어요. 그 위에다가 신들의 장면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으로서 온 세계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 세계를 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역사 전체를 담으려고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리아스도 온 세상을 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리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정성이에요. 시간적으로 40일 정도, 공간적으로 트로이아 앞에 해변,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남자들만, 연령에 있어서 오로지 젊은이만, 활동에 있어서 오로 전쟁만. 그런데 그 한정성을 이기고서 호메로스가 온 세상을 다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무장을 걸치고 나가서 드디어 헥토르와 싸우게 됩니다. 둘 다 창을 던졌는데 창이 빗나갔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 거는 저렇게 아테네 여신이 도로 가져다 주고요, 헥토르는 창이 없어가지고 칼 가지고 맞서는 장면입니다. 야, 저거 1대1 대결이라더니 2대1이네, 치사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우스 창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마법의 창인 것을 일리아스 시인, 그리고 그 이후에 서사시 시인들은 이상한 얘기 싫어합니다. 마법 같은 거 안 써요. 그래서 여신이 가져다 준 걸로 바꿨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여신이나 마법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신은 자연적인 존재고요, 마법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에는 헥토르도 사실은 파트로클로스의 무장을 빼앗아서 잘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무장 입은 사람 다 죽어요. 파트로클로스는 갑자기 벗겨져서 죽고요, 헥토르는 원래 주인 만나가지고 그 무장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투구와 갑옷이 만났는데 찔러서 거기 죽어요. 그래서 신이 아무리 인간에게 선물을 줘도 인간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발목을 꿰어가지고 끌고 갖다 놓고 날마다 그걸 훼손하고 자기 친구는 잘 장례를 치러서 저승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헥토르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헥토르를 찾으러 옵니다.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을 잡고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아버지를 보고서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 순간에 저는 아킬레우스가 자기 자신을 헥토르의 위치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찮은 인간 가운데 자기 자신도 있다는 거 아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해요. 아들 장례 치르는데 며칠 걸리겠냐고, 내가 그 사이에 전투를 못하게 하겠다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우정으로 가는 게 일리아스의 사건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자, 일리아스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트로이아의 함락입니다. 그거는 예언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자, 앞에 그림은 왼쪽에 아테네 여신이 있고 가운데 아킬레우스가 배 깔고 엎드려 있고요, 발목에 화살 맞았습니다. 아킬레스건에. 제일 오른쪽에 파리스가 활을 당기던 자세 그대로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그의 시신을 서로 끌어가려고 싸우는 사람 둘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목마 작전에 의해서 트로이아가 함락이 됩니다. 요거는 일리아스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암시적으로 예언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킬레우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의 아들인데 자기는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 불만이 은근히 있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저 뛰어난 아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언젠가는 나의 존재가 소멸한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 역사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 이 세계와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실마리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의미라고나 할까요?